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지은이는 원정미, 펴낸 곳은 서사원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여자의 덕목은 남편 집안에 대를 이어주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 믿었던 지독히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들이 아니라서 재능이 없어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소심한 어린아이는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성인이 되었다.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할 줄 알았건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에서 미술치료와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겁도 없이 애 셋을 낳고 기르며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인간 내면을 탐구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내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30이 넘어서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다. 지금은 상처 입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며 큰 기쁨과 소명을 느낀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차일드 앤 패밀리 카운셀링 그룹에서 심리치료사로서 어린이와 부모를 상담,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부모 교육, 마음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어린 시절과 저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비슷해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죽고 싶었어. 혹시나 했던 의심은 역시나가 되었다. 방문 밖으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성이 오갔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어른들 사이의 냉기가 드디어 터진 것이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겠지. 이번엔 얼마나 갈까? 나는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정말 지긋지긋했다. 매일이 살얼음판이었던 집에서 나는 죽고 싶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우리 집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다.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지도. 부모님은 모두 술, 외도, 도박, 사치 등과는 거리가 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었다. 나는 1980년대 가정 대부분이 그렇듯 다른 아이들처럼 혼나고 맞으며 자란다 생각했다. 그러나 몇 살 더 먹고 나니 우리 집이 유독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부싸움 또한 잦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잘 것도 있고 배고프지도 않았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웠다. 부모님은 원래 쉼터 위에 새로 3층 건물을 올렸다.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는 듯 했지만 나는 건물 옥상 올라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여기서 떨어지면 단번에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이유 없이 배가 자주 아팠고 어딜 가나 불안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제2의 어머니, 아버지. 나는 지금도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한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어머니는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주 우울했고 자주 아팠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고 할 일은 산더미였다. 상업용 포장 비닐을 재단하는 아버지를 돕느라 밤이며 낮이며 비닐을 떼우고 포장했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느라 어머니의 어깨는 기어이 망가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장사 때문에 집에 데리고 있던 시댁 쪽 먼 조카들이 항상 우리 집에 2~3명씩 거주했다. 쌀 한 가마니를 사다 놓으면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똑 떨어졌다. 그 와중에 1년에 지내는 제사만 12번 남짓. 주말엔 아버지 쪽 친척들로 집이 항상 북적였다. 가끔은 말도 안 되는 할머니의 어깃장까지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받아냈다. 어머니는 그때 몸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다고 했다. 그렇게 뼈 빠지게 헌신하는데도 아내를 위하거나 돕는 것은 팔불출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다. 게다가 할머니의 착한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남의 편이었다. 그것이 어머니를 아프고 병들게 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빠와 나를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번번이 주저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어머니는 국민학교 3학년, 5학년이었던 나와 오빠를 데리고 이모네 집으로 가출을 했다. 그 당시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보다 어머니가 나를 두고 혼자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불신이라는 병.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존재적으로 인정받고 따뜻하게 수용되어 본 경험이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존재적 인정을 경험해야 세상에 대한 호기심, 도전의식이 생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이런 수용과 인정을 받아온 경험이 매우 드물다. 대신 양육자에게 존재적 거부나 비난, 인격 모독을 경험했기에 그들 마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형편없는 아이라는 각인이 새겨진다. 자신은 형편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이렇게 무섭고 냉정한데 타인은 오죽할까 두려워한다. 딸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할머니의 풀이 깊은 편애와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부모 밑에서 나는 존재적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 존재를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다. 내 마음에 신뢰 대신 싹튼 불신은 성인이 되고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가 되었어도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착한 아이 가면을 쓰다. 그저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이 없었던 나는 착한 탈의자, 학생이었다.
나는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부모와 주변 어른들의 기대를 채우며 착하다 인정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아가 발달할수록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놓치게 된다. 억압된 감정과 욕구는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적 경계, 즉 심리적 경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심리적 경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아이 증후군인 사람은 자신의 은밀한 공간과 에너지를 아무나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 마치 내 집 안방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아. 그래서 정작 자신이 쉴 공간은 없다. 이로 인해 쉽게 피곤해하거나 우울해하고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이들도 분노하고 복수한다.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선택한다. 자신을 망가뜨려 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건 어린 자신의 아픔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자 절규다. 소년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들의 주 원인은 가난도 가정의 붕괴도 아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이라고 한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된 아이들은 가난이나 부모의 이혼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엘릭스 코브는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강렬히 반응한다고 했다. 그렇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여섯 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한다. 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을 지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날린 욕설, 비하, 비난, 상대의 마음속에 화석처럼 남을 수 있다. 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건강한 독립이란 진짜 어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스스로 얼마나 독립적인가 이다. 아무리 부모, 자식, 형제 시간이라도 각자는 다른 인격체다.
다른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건강한 소통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결국 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소통에는 건강한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론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어야 진정한 독립이다. 독립에는 반드시 자유와 책임이 따른다. 독립함으로써 누리는 자유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방탕해진다. 그 한 사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하자 부부 관계도 달라졌다. 남편도 평소에 나의 약점이자 흠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취향과 성향의 차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본인과 나의 다른 점을 탓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이 커졌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소중해지자 우리는 서로에게 1순위가 되었다. 늘 누구도 알지 못하게 혼자 베개에 얼굴을 박고 울던 나에게 남편은 그의 따뜻한 품을 항상 내주었다. 육아하며 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늘 비난 없이 품어주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탓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다. 덕분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나의 민낯과 상처를 그에게 보여주며 상처를 꿰매는 작업을 수도 없이 했다. 사람을 믿지 못하던 고질병도 점점 고쳐나갔다. 남편은 내가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 참 자아가 성장하여 발현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아 실현이다. 자기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인지,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인지,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참자아와 거짓자아 사이에서 갈등한다. 참자아보다 거짓자아가 때로는 훨씬 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성공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참 자아를 괴롭히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두 자아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이다. 이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깊고 복잡하다. 힘들게 자신을 찾고 화목한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